5분이니까 빠르게 시작해 볼게요. 어이?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 리딩을 하지 않고, 어떤 분이 해성 DS에 대해서 말하면 사실 저보단 그분이 맞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 수혜주라고 하면서 차트를 보면서 목표주가 막 제시하고 손절가를 제시해주면서 해성 DS를 소개해 주시는 분들보다는, 적어도 제가 그분들보다 해성 DS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그냥 종목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의 생각에 동의하실 분도 있고 동의 안 하실 분들도 있는 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해성 DS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처음 해성 DS 투자를 시작하게 된 건 2020년 8월 정도였어요. 2020년 8월, 2020년 9월 그때쯤이었는데, 그때 막 장이 폭락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장이 폭락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차량용 반도체가 많이 쌓이고,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이 쓰이게, 산업이 성장함에 있어서 더 많이 쓰이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당연히 성장에 따른 수혜는 무조건 있을 거니까 관련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두 개였어요. 차량용 반도체 시장뿐만 아니라 전기차로 범위를 넓혀보면 팹리스가 있고 이제 2차 전지가 있습니다. 근데 팹리스는 이제 잠깐 설명드리자면, 공장 없이 그냥 이제 반도체를 이제 뭐 설계하는 그런 회사들인데, 뭐 우리나라 회사 중에는 뭐 칩스앤미디어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회사들이 너무나도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밸류도 엄청 비싸고요. 그리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제가 살려고 했던 2020년 8월에도 2차 전지는 그 당시에 비쌌어요. 좋은 건 확실했지만 비싸서 저는 비싼 거엔 손이 잘 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찾은 게 해성 DS였습니다. 해성 DS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이제 디램도 영위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의 성장도 동시에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장성이, 제가 생각하는 성장성에 비해서 2차전지나 팹리스에 비해서 훨씬 저렴했습니다. 뭐 이제 같이 나오는 기업들이 뭐 만도는 아다스 쪽이지만, 뭐 만도, 뭐 칩스앤미디어, 뭐 다른 회사들 더 많이 아실 텐데 그런 회사들보다 훨씬 더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해성 DS는 어떤 회사인가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좀 해성 DS 투자하시면서도 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해성 DS가 원래 이게 삼성 테크윈이었어요. 삼성 테크윈, 그러니까 삼성 계열사였는데, 이게 삼성이 테크윈을 하나한테 팔기로 합니다. 하나 테크윈으로 이제 되기로 했는데, 하나가 이제 리드프레임 사업을 인수를 안 한 거죠.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게 더 적합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나봐요. 그래서 이제 해성 DS가 따로 분리 독립돼서 해성그룹으로 이제 인수가 됩니다. 이제 해성그룹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지분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주사인 해성산업이 24.38%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계양전기 9.62%가 들고 있는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지주법상 계양전기가 9.62%를 그냥 그대로 들고 있지 못해요. 이거를 이제 해성산업한테 넘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최근에 해성산업 1우가 상장을 했죠. 그래서 해성산업 1우가 상장한 것도 이제 해성 DS 지분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단우형, 단우준 이 형제인데, 이 오너의 형제가
지분을 동일하게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통주식 같은 경우는 52.32%로 그렇게 엄청나게 많진 않아요.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해성그룹이 뭐냐라고, 해성그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해성그룹이 어떤 그룹이냐면, 이제, 해성산업이 모회사고, 한국패키지, 뭐, 국일제지, 한국제지, 세아베스트, 여기에 세아가 아니라 그냥 세아입니다. 다른 세아예요. 세아, 해성DS, 이제 차량용, 차량용 부품하는 계양전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수도 있겠는데, 이거예요. 사채왕, 종유왕, 빌딩왕, 그의 진짜 모습은이라는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이제 아실 텐데, 단사천이라는 분이 해성그룹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단사천이라는 분이 원래 그 명동에서 사채왕으로 엄청 유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사채 시장에서 거의 원탑 가시는 분이셨는데, 그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 기사 그대로 보셔서 아마 보시면 좀 재밌는 스토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은행이 많이 발전하기 전에는 사채시장 기업들이 사채시장에서 많이 이제 돈을 빌려오고 그랬는데, 뭐 그거랑 엮여서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좀 있으니까 관련해서 뉴스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해성DS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해성DS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해성DS는 2014년 상장 이후에 매출액 단에서 역성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든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 실적이 박살난 2018년, 2019년 때도 심지어 매출액은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성장은 견고했습니다. 회사가 얼마나 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를 저는 대표적으로 잘 나타내주는 지표가 이런 매출액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을 보시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냥 엄청나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훌륭한 성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해성DS는 시장에서 그렇게 높은 밸류를 받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이게 PER 밴드인데요. 해성DS 같은 거 보시면 거의 뭐 이제 한 8배? 10배? 그 정도 사이에서 8배와 10배 사이에서 뭐 놀고 있는 회사거든요. 뭐 최근에서야 뭐 많이 올라왔다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 실적에 뜬 걸로 비교해 보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2022년 실적으로 대비해서 지금 보면 뭐 PER 밴드가 이것보단 더 내려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해성DS는 한 번도 높은 펄을 시장에서 부여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해성DS가 다른 팹리스나 2차전지 회사들보다 저렴하다고 많이 했는데, 그거는 이제 PER 측면에서 본 거여서 그런 측면에서 엄청 저렴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팹리스 이런 회사들은, 팹리스 이런 회사들 PER 보시면 한 20몇 배, 30몇 배 이렇게 되는 회사들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그런 회사들보다 훨씬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해성DS가 이제 어떤 거를 팔고 있길래 디램하고 차량용 반도체에 연관되어 있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해성DS의 매출 구조인데, 이거는 좀 달라졌습니다. 리드프레임 매출이 2021년 들어서는 좀 더 많아졌는데, 이제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가 31%, 리드프레임이 69%인데, 이거 자세한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해성DS가 이게 시장에서 낮은 펄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는 메모리 사이클에 따라서 이익이 많이 변동하는 편이고, 리드프레임은 대표적인 레거시 아이템이기 때문이에요. 이 레거시 아이템이 뭐냐면 진짜 오래된 아이템 있죠. 약간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청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쓰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드프레임은 뭐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영업이익률도 높지 못했어요. 2020년까지 보면 막 6%, 2017년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 10%로 잘 나가긴 했지만 실제로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회사였습니다. 물론 2021년 때는 13%가 나오긴 했지만,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죠. 해성 DS의 전방 산업 현황도 마찬가지로 변했습니다. 해성 DS의 전방 상황이 2020년부터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동차 시장이 자동차가 헬리포드가 T를 헬리포드가 그 자동차를 찍어내면서부터 큰 변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변화라고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자동차 산업에서 전기차가 자리 잡기 시작했고, 자동차라는 것이 이동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이동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율주행의 등장과 함께 다양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모빌리티 공간으로서의 변화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또 세 번째로, 이제 오랜 기간 바람 한 점 없었던 디램의 바다에 다시 훈풍이 불기 시작했죠. 2019년, 2018년, 2029년 때 진짜 주가 다 죽으러 갔는데 실제로 디램 관련된 회사들 보면 지금 엄청나게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드 프레임이 뭐냐라고 이제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은 기술적인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다루진 않을게요. 그냥 리드 프레임이 뭔지, 뭐 패키징 그런 게 뭔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가장 원시적인 패키징 방법 중에 하나고, 다른 패키징 방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값이 싸고 열적 전기적 특성에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예전에는 많이 쓰였는데 반도체 칩이 기능이 더욱 다양화해지면서 필요한 입출력 단자가 늘어남에 따라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는 그 반도체 성능이 엄청나게 높게 필요하지 않을 때는 주류로 많이 쓰였지만, 현재는 그렇게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 방식이라고 불리진 않습니다. 요즘 같은 거 보면 뭐 FCBGA, 뭐 RSSIP 이런 패키징 방식이 많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최첨단 패키징 방식은 아닙니다. 가장 원시적인 패키징 방식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리드 프레임은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바로 신뢰성,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차량용 반도체가 곧 목숨과도 직결되어 있는 아이템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뭐 차량용 반도체 하나가 맛이 가서 뭐 그럴 일은 정말 많이 없겠지만, 뭐 차량용 반도체 하나가 맛이 가서 뭐 문이 뭐 막 이상한 동작이 됐다, 이상한 동작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 안정성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에서 리드 프레임이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리드 프레임 패키징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열과 추위, 충격에도 강해야 하며 수명도 차량과 함께 할 만큼 매우 길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모두 만족하는 것이 리드 프레임 패키징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차가 뭐 엄청 더운 한여름에도 달려야 되고 엄청 추운 한겨울에도 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가혹하단 말이에요, 차가 겪는 그런 환경 변화가. 그런데 여기서도 반도체의 성능을 유지하려면 가장 우선 패키징의 그런, 제가 계속 방금도 말씀드렸던 신뢰성, 안정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그거를 보장할 수 있는 패키징 방식은 현재로서는 리드 프레임이 가장 적합합니다. 하지만 전방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의 변화는 매우 더뎠어요. 이 차량용 반도체가 더 많이 탑재되려면 차량이 더 빨리 변화해서 고성능화되고 전기차화되고 자율주행화돼야 이제 관련 시장도 같이 성장하는데, 전방 산업이 변화가 매우 더뎠죠. 이 친구가 등장하기 전까지요. 테슬라가 등장하기 전까지 사실 자동차 회사의 변화는 그렇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보시면, 이거 제가 사이트에서 갖고 온 건데, 엄청나게 뛰어난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년 만에 2021년 실적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2021년 실적은 이것보다 더 미친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의 등장으로 인해서 모든 자동차 회사를
자극했죠. 모두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테슬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줬고 모든 자동차 회사들을 자극했어요. 그래서 모든 회사가 경쟁적으로 이제 전기차를 발표하기 시작하는데 뭐 현대는 아이오닉, 뭐 EV6, 아우디, 벤츠, BMW, 얘네는 니오인데 중국의 니오라는 전기차 회사인데 뭐 다 전기차를 시작했습니다. 전기차를 안 하는 자동차 회사는 없죠 이제. 그래서 전기차는 더 많은 반도체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전면 간지부 운전자 모니터링, 전면 측면 후면 뷰 카메라, 인포테인먼트, 전자 열쇠, 뭐 자동차 조명, 뭐 자동차 핸들, 뭐 이 미러, 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마다스 여기에 가장 많이 쓰이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차량용 반도체는 이전까지 이익률이 높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캐파 증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익률이 높지 않은데 뭐하러 반도체 만들어주는 회사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고 있어요. 뭐 하나 만들어서만 1, 2%, 한 5% 영업이익률 5%도 안 되게 남길 거면 뭐하러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 필요가 없죠. 그냥 다른 반도체나 만들지. 그래서 코로나로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차량용 반도체 캐파를 다른 반도체로 이전한 상황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콘솔이나 뭐 게임기나 뭐 이런 걸로 이전을 한 상황이었는데 완전히 틀려버렸죠. 코로나 이후 자동차 수요가 더 폭발했고 특히 더 많은 차량용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그런데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차도 전기차는 아니지만 그만큼의 약간 전장이라고 하죠. 전자장비 부품을 탑재하기 위해서 이게 많이 상향 평준화가 됐는데 상향 평준화가 됨에 따라서 차량용 반도체가 더 많이 탑재되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갑자기 늘어나는데 공급은 따라가지 못해서 차량용 쇼티지가 터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하나 문제가 있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차량용 반도체는 보통 다 리드 프레임 패키징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차량용 반도체가 호황이니까 리드 프레임도 당연히 호황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어요. 리드 프레임이 가장 원시적인 패키징 방식이라는 점인데 이 말뜻이 뭐냐? 시장에서의 경쟁이 끝난 상황이라 과점화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탑5가 이제 리드 프레임의 전체를 거의 다 먹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리드 프레임이라서 그렇지 차량용 리드 프레임이라고 한정하면 탑5가 먹는 그런 탑5가 먹는 리드 프레임 관련 매출은 더 점유율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더욱 차량용일수록 더 신뢰성이나 안정성이 뛰어나야 되니까요. 이런 관련 회사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게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기 힘들고 관련 리드 프레임 시장에서 또한 차량뿐만 아니라 뭐 요즘에 최근 들어서 뭐 5G 폰이라던가 AR, VR 기기 그런 데서도 이제 리드 프레임이 사용되거든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고성능화되면서 다른 리드 프레임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도 더 많이 들어가고 김치 냉장고에도 더 많이 들어가고 에어컨에도 더 많이 들어가고 뭐 그런 가전제품에 더 많이 리드 프레임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자세한 산업 상황을 말씀드리면 상위 업체들이 미쯔비시, 신코 이런 데거든요. 이런 데는 리드 프레임이 주력이 아닌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설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차량용 리드 프레임은 일본 차량용 반도체 회사인 르네사스에게 주로 공급하고 있어요. 미쯔비시나 신코 같은 회사들은요. 그런데 해성DS는 이 회사들에 비해서 좀 더 많은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죠. 뭐 NXP나 뭐 ST 뭐 훨씬 더 많은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에게 리드 프레임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목숨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새로운 업체가 진입하기 정말 힘듭니다. 리드 프레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최근에 또 산업의 변화가 있었어요. 리드 프레임이 제가 초입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성능을 뿜어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약간 구리 도금 방식을 이제 팔라듐 도금 방식으로 바뀌면서 좀 더 성능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팔라듐 도금하는 방식이 해성 DS가 엄청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뛰어난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에 중요하냐 하면 팔라듐을 도금한 리드 프레임이 이게 개당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더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리포트 같은 거 보시면 뭐 제품 믹스가 개선되고 있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팔라듐 도금된 리드 프레임이 더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더 좋아질, 이렇게 제품 믹스가 개선되면서 영업이익률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산업 상황으로 밀어봤을 때 해성 DS의 우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한 가지 있죠. 많이들 걱정하실 거예요. 테슬라화에 대해서. 테슬라화가 뭐냐면, 뭐 이걸 표현하는 언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테슬라화란 뭐냐면 차량용 반도체를 중앙 집중화에 탑재하는 MCU의 개수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거 보면 이제 강력한 중앙 집중을 할 수 있는 CPU가 하나가 있고, 이제 그거를 보조하는 이제 다른 차량용 반도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대차나 BMW, 아우디보다 관련 차량용 반도체가 엄청나게 많이 적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대차나 이런 아우디 이런 회사들이 테슬라를 따라가기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테슬라화가 되려면 설계부터 바꿔야 되는데, 이것이 매우 힘들고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또 제가 이제 또한 중앙집중화가 될수록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또한 해결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코스닥에 상장된 자동차 관련 회사 상무님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테슬라도 결국 안정성을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테슬라도 결국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에 탑재되는 반도체 개수를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이거는 의견이 많이 갈리겠지만 어쨌든 테슬라도 관련 관계자의 말을 따르면 테슬라도 결국엔 차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량용 반도체를 좀 많이 늘려가는, 어쩔 수 없이 차량용 반도체를 좀 많이 탑재하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성 DS에 전화해봐도 이렇게 알려줄 거고요. 그러면 리드 프레임에 대해서 정말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기판에 대해서도 아까 봐주셨던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죠. 기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좀 한 모금 마실게요. 거의 래퍼네. 자, 그러면 기판도 알아볼게요. 여기 보시면 매출액 비중이 나와 있고, 해성 DS가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해성 DS의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매출 비중은 31% 정도 되고요. 생산하는 아이템은 FPGA, FC, FPGA, 뭐 COB 등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물론 꼭 알아둬야 되긴 하지만 여기서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게요. 그런데 해성 DS의 주력은 메모리향 기판이라는 것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역사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해성 DS가 2016년 때 엄청나게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여기 투자활동 현금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공격적인 투자를 한 적이 있어요. 2016년 때. 2016년, 2017년 이 사이클 때죠. 그런데 이때
왜 이렇게 많은 공격적인 투자를 했느냐라고 하면 해성 DS가 이제 메모리향보다 비메모리 쪽이 좀 더 이익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단층 기판보다 다층 기판의 이익률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진출을 하고 싶어서 좀 관련 투자를 많이 했는데, 아직도 퀄 테스트 중입니다. 이거는 뭐 여기도 써놨지만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해성 DS의 리드 프레임이나 기판 생산 방식은 릴투리 생산 방식입니다. 릴투리 생산 방식이 뭐냐 하면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연속으로 찍어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속으로 생산하다 보니 다른 생산 공정에 비해서 원가 경쟁력이 많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대덕전자나 심텍 이런 회사들보다 좀 더 효율적인, 릴투릴이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가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데, 반대로 릴투릴 생산 방식 때문에 지금 이 다층 기판 쪽이 잘 안 되고 있기도 해요. 사실 이게 반도체가 첨단을 달리는 분야긴 하지만 첨단을 달리는 분야일수록 보수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관련해서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른 업체들은 사용하지 않은 릴투릴 생산 방식을 채용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고객사에서 퀄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다층 기판은요. 다층 기판은 보통 어디다 사용되냐고 하면 이 그래픽용 D램에 좀 많이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픽 카드에서도 막 그래픽 카드 예를 들어서 막 3060 막 12기가, 8기가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뒤에 8기가, 12기가 붙는데 그게 이제 그래픽용 D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게 다층 기판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아직 퀄 테스트 중이고 2022년 하반기, 2022년 하반기나 2023년부터 납품을 기대한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측 입장에서는. 그리고 기판에서 또 하나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DDR5로의 전환도 빼놓을 수 없죠. DDR5로 전환되면 뭐 이제 개당 매출액과 영업이익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뭐 최근에 관련해서 DDR5 이거는 침투율 전망이고요. 관련해서 이제 제가 PC용이나 서버용 D램 관련 매출 비중에서 갖고 왔고, 관련해서 어떤 회사들이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하실 수도 있을 수가 있는 게 기판 쪽도 사실 우려가 많은 상황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증설 규모 때문인데, 하지만 이 증설 규모를 좀 잘 봐야 될 게, 증설의 대부분이 FCBGA라고 비메모리 기판에 집중되어 있어요. 메모리 기판 증설은 비메모리 기판에 비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메모리 기판에 한해서는 공급 과잉이 쉽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또 DDR5로 전환하면서 이게 다이 크기가 커져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도 공급 과잉을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좀 유의하셔야 될 게, 만약에 투자 아이디어가 DDR5 하나라면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해성 DS가 아니라 해성 DS 외의 종목 이야기이긴 한데, DDR3, DDR4로 전환했을 때도 보면 이게 전환한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못했어요. 가격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이런 DDR5만 보시기보다 어떤 회사가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가 저는 가장 중요한 투자 요소로 생각해야 된다고, 가장 중요한 투자 요소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종목을 DDR5 수혜주라고 만약에 뭐 좀 다른 분들이 막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DDR5 하나만 보시고 투자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인 해성 DS 실적을 예측해보자 시간인데, 이건 유진투자증권에서 갖고 온 겁니다. 2021년 실적은 이미 나왔고 2022년 실적을 보시면 보통 많은 증권사들이 해성 DS 실적을 1150억 정도로 예측을 하더라고요. 뭐 1200억, 1150억 이 정도 선에서 잡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엄청나게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50억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릴 것 같은데, 드려보도록 할 텐데, 그 힌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2021년 4Q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해성 DS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증권사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1100억의 영업이익밖에 기록하지 못할 것인가 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힌트는 2021년 4Q 때문에 그래요. 해성 DS를 좀 많이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제 1Q와 4Q 1분기하고 2분기에는 뭐 2020년 4분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계절적으로 가장 실적이 안 나오는 분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역설적이게도 예년과는 다르게 2021년 4Q가 가장 좋죠. 심지어 4Q가 왜 실적이 안 좋냐 하면 뭐 각종 성과급도 있고 각종 비용이 좀 많이 반영되는 시기인데 4분기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가장 좋은 299억을 기록했습니다. 또 제가 팔로우 해드리는 리드프레임 수출 동향도 보시면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1월 가장 최근인 1월 리드프레임 수출 동향인데 이거 무게 영업일수도 엄청 많이 늘어났고요. 이게 중량 나누기 금액을 하면 개당 제품 단가가 나오겠죠. 개당 제품 단가도 엄청나게 올라갔고 영업일수당 금액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500억 원의 증설을 완료되지 않는 그 해성 DS가 500억 원의 증설을 예고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년 하반기부터 반영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영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평상시 가장 비수기 때인 4Q 때 가장 좋은 실적인 4Q 때 가장 좋은 실적인 매출액 1875억, 영업이익 299억을 달성했어요. 그런데 고작 2022년 영업이익 1100억을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한 전 의문이 있고요. 해성 DS 자체적으로 예측하기에는 500억 원의 증설이 완료되었을 때 연간 1500억 원 정도의 매출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세팅이 하반기에 완료된다고 해도 영업이익 1100억은 너무나도 보수적인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해성 DS는 아직도 싼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오를 공간이 없는 건 사실이긴 해요. 증권사 예상이 맞다고 했을 때 해성 DS의 영업이익은 1100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9095억이거든요. 그런데 해성 DS가 전통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던 PER 8배나 9배 정도를 적용하면 지금 시총이 사실 적절해 보이긴 해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의견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용 아까 전에 리드프레임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용 리드프레임 시장에서 해성 DS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둘째, 증권사가 예측한 실적 추정치가 너무나도 보수적이고 해성 DS가 엄청나게 훌륭한 성장과 함께 언제나 항상 좋은 주주환원 정책을 펼쳐왔어요. 그런데도 PER 8배나 9배의 평가는 너무나도 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면 요즘 뭐 주주환원 뭐 그런 거 뭐 논란 많죠. 주주 대하는 거에 대해서도 뭐 최근 포스코에서도 문제가 터졌고 주주총회 못 들어가게 하는 회사는 오랜만에 보네요. 그 정도 시총에 있는 회사가. 뭐 어쨌든 해성 DS 같은 경우는 20% 수준을 목표로 주주 환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시면 알겠지만 해성 DS는 배당을 항상 엄청나게 잘 주는 회사였습니다. 성장성도 많이 나왔고 시가총액 보시면 알잖아요. 2016년 2200억이었는데 지금 2021년에 9000억이었습니다. 뭐 주가 성장은 말할 것도 없고 배당도 항상 잘 챙겨주는 회사입니다. 배당 성향 같은 경우는 항상 언제나 20%를 넘어왔고요. 그래서 저는 해성 DS가 시장에서 너무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깜빡하고 말하다 보니까 추가를 안 한 게 있는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적어볼게요. 제가 대신증권 미디움을 씁니다.
그러니까 증설이 여기서 멈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저는 있어요. 해성 DS가 더 이상 증설할 공간이 없어요. 얘네가 공장이 창원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창원에 있는 공장이 현재 다 찬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전에 몇 가지 좀 시장에 떠도는 루머가 있었는데, 루머가 아니라 실제로 고객사랑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필리핀 쪽인가? 해외에 이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더 이상 해성 DS도 캐파가 꽉 차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 쪽에서 공장을 건설해볼 생각이 없느냐라고 좀 많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추가적인 증설 공시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증설 공시가 캐파 단순한 캐파 확장이 아니라 공장을 아예 새로 짓는 그 정도의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해성 DS 주가가 아직도 저렴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추가적인 증설로 앞으로 실적 업사이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고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나게 해성 DS는 아직도 PER 10배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저렴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해성 DS에 대한 저의 결론은 무엇이냐. 사실 주가 차트만 보고 해성 DS 못 들어가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좀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해성 DS가 주가 차트가 어디에 있는지는 정말 볼 필요가 없어요. 걔네가 버는 돈에 비해서 싸냐 비싸냐만 판단하고 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는 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성 DS에 대해서는요. 관련해서 좀 제가 43분 동안 38분 정도 동안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목이 아프네요. 제가 성대가 그렇게 튼튼한 편이 아니라 목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여러분들 질문 좀 받아보고 이제 지금 우리 학교론을 보러 가야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학교론을 보러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랑 이제 질문 조금 더 받고 이제 HTS 보면서 좀 잡담할 수 있으면 잡담하다가 끝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해성 DS에 대한 질문 먼저 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대답해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유의해 두셔야 될 게 이건 루머입니다. 동남아 쪽에 공장을 건설해 볼 생각이 없느냐는 실제로 해성 DS 쪽이랑 고객사 쪽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확정된 건 없어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니까 이거를 좀 오피셜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런데 빠른 시일 내에 추가적인 증설 공시가 나올 가능성은 전 높다고 생각을 해요. 공장을 새로 짓는 정도의 캐파 확장이 될 것도 맞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Q&A 시간 해보았으면 좋겠네요. 관련해서 질문해 주실 거 있으면 좀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거, 제가 아는 지식 내에서는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정확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SNDS 쪽에서도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차량용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는 10%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예전에는 11%, 12%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 차량용 리드 프레임이 11%, 12%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팔라듐 도금 방식으로 넘어오면서 몇몇 제품들이 그러니까 해성DS가 팔라듐 도금 방식을 이제 납품하면서 영업이익률이 10% 초반보다 더 높아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업이익률 보면 3Q나 4Q 영업이익률 보면 16%, 15% 정도가 나왔잖아요. 뭐 이런 건 환율 효과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팔라듐 도금 방식의 리드 프레임이 많이 납품돼서 영업이익률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일단 증설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번 증설이 500억 규모잖아요? 그런데 250억, 250억, 이렇게 정확히 반반 나눠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50대 50으로 투자를 한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50은 리드 프레임, 50은 패키지 기판. 그만큼 패키지 기판도 호황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그만큼 패키지 기판 쪽도 많이 호황이라고 저도 봅니다. 맞다. 이거 텔레칩스였네요. 아까 펨랩스 말하는 거는. 패키지 기판 수출은 추적 안 하시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제가 추적을 할 수 있으면 추적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수출입 코드를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만약에 알게 되면,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해성DS의 매출의 70%가 리드 프레임이라 리드 프레임 정도만 추적을 해도 이제 같이 좋아지는 리드 프레임 정도만 추적을 해도 해성DS의 매출액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고, 또 리드 프레임이 좋아지면 리드 프레임도 또 반도체라고 리드 프레임이 좋아지면 메모리 반도체도 보통 같이 좋아지는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은 분들이 리드 프레임 관련 수출을 추적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2022년 예상하시는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신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미니멈이 1200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저는 1200억은 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PER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인데, 해성DS가 보여주고 있는 행보에 비해서 PER이 전 너무 낮다라고 생각을 해요. 10배가 안 되는 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이런 회사한테 10배도 못 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 예상하시는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신가요? 라는 대답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텔레칩스는 차량용 반도체 MCU 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MCU보다 리드 프레임 성장성이 더 큰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텔레칩스가 그렇게 경쟁력을 갖고 있지 못해요. 안타까운 이야기,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텔레칩스가 만드는 MCU가 대중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MCU는 아닙니다. 보면 막 ST마이크로 NXP 거를 많이 사용하지 텔레칩스 거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회사의 해성DS 이야기라 다른 회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좀 조심스럽긴 한데, 텔레칩스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텔레칩스를. 뭐 MCU가 성장하면 리드 프레임도 성장할 수가 있는데 텔레칩스가 만드는 MCU가 성장한다라고 볼 순 없죠. 10월 말 임원 대량 매도는 10억 이하 맞추기 목적이겠지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딱히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음, 보통 이제 내부자 매도가 나오면 해성 DS 주가가 안 좋으니 앞날이 안 좋으니까 해성 DS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임원들이 많이 파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사실 2020년 하반기 때도 대량들 이 임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주식을 팔았거든요. 똑같은 날에 9월 18일 막 이럴 때 엄청나게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어떻게 돼 있죠? 2021년 1월 5일에 팔았는데 지금 주가는 이때보다 2배가 더 넘게 올라 있죠. 그래서 관련 임원 매도는 좀 그렇게 신경 쓰진 않는다 라고 생각을 저는 그렇게 신경 쓰진 않고 있어요. 관련 과거 멀티플 이제 신조리님이 질문해 주신 건 과거 멀티플 8배, 9배 정도 받았다고 했는데 히스토리컬 PER은 과거에 10 이상 받았던 회사가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는 표에서는 그렇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한 8배, 9배 정도라고 이제 저는 봤습니다. 실적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적표 말씀하시는 게 이거죠. 이런 실적표는 이제 퀀트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이버에서 퀀트킹 검색해서 좀 보시면 이런 실적표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퀀트킹 검색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블로그에 한 번 더 오늘 올려드릴게요. 내일 올려드릴게요. 이제 12시가 거의 다 됐네요. 최근 12월 20일 수출 데이터에서 단가 중량이 엄청나게 증가했던데 추세적일까요? 요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코스트 상승이 여러 회사들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아서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추세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해성 DS의 가격 전가가 안 됐으면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 이렇게 좋은 영업이익률이 나올 수가 없었겠죠. 물론 환율이 높아지고 있는 효과도 있지만 1200원 넘었잖아요, 환율이. 그래서 뭐 그런 효과도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해성 DS가 가격 전가를 잘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드 프레임 시장은 플레이어들이 한정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진입하기 쉬운 시장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해성 DS가 그 산업 내에서 갖는 헤게모니가 저는 더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 답변 정도면 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저도 그래서 수출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실적이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환율 하나에만 의지하는 거는 좀 이제 좀 조심해야죠. 예를 들어 DDR5만 보고 난 이 회사를 살 거야. 환율 때문에 이 회사를 살 거야 라는 건 트레이딩 아이디어는 대주지만 그 회사를 투자하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더 질문해 주실 건 없으신가요? 그러면 오늘 해성 DS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를 하시는 이유 심심하니깐요. 뭐 딱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진짜 심심하잖아요. 뭐 저는 전업이라서 직장도 안 다니고 그렇다고 제가 친구들이랑 주식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또 주식 이야기는 하고 싶고, 그런데
어, 그냥 하고 싶은데 좀 스터디 하시는 분들도 일이 있고 그런데 밤에 붙잡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붙잡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뭘 드린다기보다는 사실 저의 만족을 하기 위해서 저의 만족을 제가 혼자서 만족을 하려고 라이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라이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심하잖아요.